50세 이후 재혼하면 큰일 나는 7가지 이유.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61세죠. 남편을 잃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하루하루를 똑같이 보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분식집을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패턴이었죠. 손님들을 응대하고 음식을 만들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날 오랜 단골 손님이었던 박 이모가 말했어요. 정희야, 너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사는 게 뭐가 좋다고 그래. 괜찮아요, 이모. 저는 이렇게 살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정말 괜찮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왜 이모 말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박 이모는 70대 후반이었는데 정말 적극적인 분이었어요. 분식집에 올 때마다 제 안부를 물어보고 걱정해주는 분이었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너 같은 착한 애가 왜 혼자 살아야 하냐? 나도 답답해 죽겠다. 이모는 진짜 답답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이모, 전 정말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걸요. 무슨 소리야? 혼자서 뭐가 괜찮다는 거야?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거야? 나이 들어가는데 말이야. 이모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가끔 몸이 아플 때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나 싶었죠. 그런데 이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야.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부인 돌아가신 지 좀 됐고. 소개팅이라는 단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소개팅이라니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모, 전 그런 거 안 해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그렇고 만약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하지만 박 이모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차 한 번만 마셔봐. 친구로라도 지내면 좋잖아.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던데. 친구로라도 지내면 좋다는 말에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대화할 사람이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식집에서는 손님들과 대화하지만 그건 업무상의 대화였어요. 진짜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가끔 박 이모 같은 분들과 이야기할 때가 제일 편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만날까 말까? 혼자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 이모에게 전화했어요. 이모, 그분 연락처 좀 주세요. 어머, 정희야. 정말 잘했다, 잘했어. 이모는 정말 기뻐했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최영수였어요. 66세 공기업에서 은퇴한 분이었죠. 첫 만남 장소는 분식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약속 시간 30분 전부터 저는 긴장했어요. 뭘 입고 갈지, 뭘 이야기할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결국 평소보다 조금 단정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이미 와 있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분이었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께 소개받은 최영수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정말 부드러웠어요.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전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정희예요. 반갑습니다. 어색한 첫 만남이었지만 영수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갔어요.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이야기, 그리고 제일 이야기까지요.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생계 때문에 하는 일이죠. 아니에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일을 인정해주고 존경한다고 말해주니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좋으면서도 어색했어요. 영수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분식집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혼자 지내는 일상,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까지도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네요. 저도 혼자입니다. 아내를 잃고 8년 정도 됐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분도 저처럼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다만 가끔 너무 조용할 때가 있죠. 영수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 조용함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2시간 정도 이어졌어요.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고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영수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엔 2번.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영수는 정말 전 남편과 달랐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공감도 해줬습니다. 그랬겠네요. 힘들었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했죠.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저는 모르게 비교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라고만 했었는데 영수는 달랐어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줬고 때로는 조언도 해줬습니다. 정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혼자서 가게도 운영하고 이렇게 밝게 살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영수는 따뜻했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걱정해주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죠. 그런 관심이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외로움이 컸던 만큼 그 따뜻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혼자 지내던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과 비교, 그 따뜻함이 결국 재혼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졌죠. 그때는 몰랐어요. 외로움 때문에 내린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비교를 통해 만든 판단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말입니다. 첫 만남 이후로 영수와의 연애는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에 1번이던 만남이 어느새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어났어요. 전화 통화도 매일같이 하게 됐죠.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영수는 매일 저녁 이런 안부 인사로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분식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손님들과의 에피소드까지 모든 걸 영수에게 털어놨어요.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퇴 후 지루한 일상, 가끔 만나는 옛 동료들 이야기, 혼자 보내는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줬죠. 만날 때마다 영수는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호두과자, 분식집에서 쓸 수 있는 좋은 기름, 때로는 예쁜 꽃 한 송이까지요. 이런 건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다가 생각나서요. 그런 말을 하며 웃는 영수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생각해준다는 기분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우리는 동네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맛있다는 식당에 가기도 했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이트가 이 나이에 가능한지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이런 걸 해도 되나요? 왜 안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나요? 영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웠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영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희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많았는데 벌써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니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우리 알고 지낸 지 2달밖에 안 됐는걸요. 이 나이에 더 미룰 이유가 있나요? 젊은 사람들처럼 몇 년씩 연애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어요. 61세와 66세에 무슨 오랜 연애가 필요한가요? 이미 서로의 성격도 어느 정도 파악했고 함께 있으면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성격이 맞을지, 함께 살면서 문제가 없을지. 지금까지 만나면서 불편한 적 있었어요? 저는 정희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영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함께 있으면 편했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했고 큰 갈등도 없었죠. 하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첫 번째 결혼도 그렇게 신중하지 못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너무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 말이에요. 영수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은근히 부담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나이를 핑계로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곰곰 생각해 봤어요. 영수와 결혼하면 어떨까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외롭지 않을 거고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텐데요. 분식집 일도 함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산이나 청소 같은 간단한 일들 말이죠. 둘이 함께하면 훨씬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프거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았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 가장 무서웠거든요. 반대로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영수에게 딸이 있다고 했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서로 다른 생활 패턴에 적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결혼도 없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고민한 후 저는 영수에게 답을 했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정희 씨. 영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마치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결혼 준비는 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각자 집이 있으니까 새로 집을 구할 필요도 없었고 혼수나 예단 같은 것들도 생략하기로 했죠. 우리 나이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가족들끼리만 식사 한 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수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니까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서로의 가족들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고 함께 살 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어요. 누구 집에서 살지, 생활비는 어떻게 나눌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늦었다는 조급함이 모든 판단을 앞서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속도가 빠를수록 확인해야 할 것들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를 말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수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분식집에서 집까지의 거리도 달라졌고 집안의 모든 것들이 낯설었죠. 영수는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자고 했습니다. 제 집보다 크고 깔끔하다는 이유였어요. 저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가장 먼저 바뀐 건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모르게 어색한 기분만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왠지 손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영수는 결혼 전부터 딸 민지가 자주 온다고 했었어요. 39세인 민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아버지를 자주 챙겨준다고 했죠. 효녀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지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와요.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다주고 정말 고마운 딸이에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효성스러운 딸이 아버지를 챙기는 게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보기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민지는 정말 자주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더니 거의 격일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 민지 왔구나. 어서 와. 영수는 딸이 올 때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얼굴이 환해지면서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차를 끓여주려고 했어요. 처음 몇 번은 저도 반갑게 맞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이니까 잘 지내야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지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민지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짧고 건조했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저를 부르는 호칭도 늘 애매했습니다. 이모라고 부르기엔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고 어머니라고 부르기엔 어색했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 호칭 없이 안녕하세요라고만 인사했습니다. 민지가 올 때마다 집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영수는 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뭔가 들뜬 모습이었어요. 민지야, 요즘 일은 어떠니?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아빠. 걱정 마세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부녀 간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어디에 끼어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민지는 집에 오면 자연스럽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기도 하고 화장실이나 방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죠. 마치 자신의 집을 점검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청소기 필터 갈아야겠네요. 다음에 새 것 사다 드릴게요. 아, 그래. 고마워, 민지야. 그리고 이 세제는 너무 독해요. 몸에 안 좋아요. 다른 걸로 바꿔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집안의 소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세심하고 좋은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마치 제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음식 관리 좀 더 신경 쓰셔야겠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꽤 있네요. 냉장고를 점검하고 나서 민지가 한 말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반찬 몇 개를 보고 한 얘기였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저는 당황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지난 반찬 정도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지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빠가 나이 드시면서 이런 부분을 신경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자주 확인해 드릴게요. 민지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집 관리를 못한다는 식으로요.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어요. 민지가 올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집안의 이것저것을 체크하고 개선점을 찾아내고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는 거죠. 아빠, 이 소파 너무 낡았어요. 새 걸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야, 민지야. 이 소파가 편해서 바꾸고 싶지 않아. 그래도 보기에 안 좋아요. 손님들이 오면 창피하지 않아요? 손님이라고 하면서 저를 힐끔 보는 민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그 손님 중 하나인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이상했던 건 민지가 집안에서의 제 역할을 자꾸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빠 빨래는 제가 해갈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빠 약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복용법이 복잡해서요. 아빠 식사도 제가 챙겨 드릴게요. 영양 관리가 중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둘씩 가져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저는 이 집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요. 영수는 딸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했어요. 민지가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이런 딸을 뒀으니 내가 복이 많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주인인지 아니면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아버지의 편안함, 아버지의 안전. 모든 것이 아버지 중심이었어요. 아빠가 편하셔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빠 건강을 생각하면 이건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영수는 절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 의견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뭔가 제안하면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봐야겠어요 라고 했고, 제가 뭔가 바꾸려고 하면 아빠와 상의해 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분명히 저도 이 집의 주인인데 마치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정의는 점점 주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말투는 늘 공손했고 하는 행동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효심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적응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해져 갔거든요. 민지의 방문이 잦아질수록 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단순히 아버지를 챙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점점 더 깊숙한 부분까지 관여하려고 했죠. 처음엔 집안 정리나 음식 관리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재정 관리에까지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통장 정리 좀 해야겠어요.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 놓으면 관리가 어려워요.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민지가 한 말이었어요. 영수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개의 통장과 적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였죠. 괜찮아, 민지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뭘. 아니에요, 아빠. 나이 드시면서 이런 관리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미리미리 정리해놔야 해요. 민지는 늘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웠어요. 그러면 영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아직 정정하고 판단력도 멀쩡한데 왜 벌써 그런 걱정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보, 그런 건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차갑더라고요. 아버지 일인데 왜 끼어드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재정 문제에 아내가 의견을 내는 게 끼어드는 일인가요? 하지만 민지 앞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영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민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고마운 일이지. 이런 식으로 딸을 두둔했어요. 제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민지는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노후를 생각하면 지금 집을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해요. 너무 큰 집에 혼자 사시기엔 관리도 어렵고. 혼자가 아니야, 민지야. 정희와 함께 살고 있잖아.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요. 아빠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민지는 제가 옆에 있는데도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나중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뻔했습니다. 저와의 결혼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전제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양원 정보도 미리 알아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곳은 대기가 길다고 하니까요. 요양원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영수는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데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하다니요. 민지야, 그런 이야기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영수도 좀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아빠,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필요할 때 허둥지둥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나이는 숫자예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비해야죠.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민지가 생각하는 미래에는 저의 자리가 없다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노후 계획, 재산 관리, 요양원 선택. 모든 것을 민지가 주도하려고 했고 영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정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민지가 저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로 제 의견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질문일 뿐이었죠. 저는 아직 그런 걱정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보도 건강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민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저를 현실을 모르는 사람 취급했어요. 생활 방식에 대한 간섭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빠, 저녁 시간이 너무 늦어요. 소화에 안 좋아요. 요즘 텔레비전을 너무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청력 검사 받아보세요. 산책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해요. 건강 관리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영수의 일상 하나하나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인 제가 남편의 생활에 대해 뭔가 제안하려고 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말로 차단당했거든요. 아빠, 분식집 일도 너무 많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심지어 제 분식집 일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가끔 분식집에 와서 간단한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그것마저 문제 삼는 거였어요. 별로 무리되는 일이 아니야, 민지야. 그냥 간단한 거 도와주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몸은 정직해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결국 영수는 분식집 일 돕는 것도 줄이게 됐습니다. 민지가 계속 걱정한다고 하니까 미안해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영수가 안타까웠습니다. 분식집 일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즐거워했는데 딸 때문에 그것까지 포기하게 된 거죠. 여보, 민지 씨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하셔도 될 텐데. 정희야, 민지는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영수는 딸의 간섭을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사랑과 걱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 영수를 보면서 저는 답답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정도면 과도한 것 아닌가요? 민지는 심지어 저희 부부의 관계에도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충분히 쉬셔야 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였어요. 마치 제가 영수를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괜찮아, 민지야. 별로 피곤하지 않아. 아니에요, 아빠.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영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뜻인가요? 무슨 스트레스?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아빠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느라 힘드실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라는 표현이 묘했습니다. 영수 자신의 집인데 새로운 환경이라니요.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 됐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민지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영수는 그런 딸을 전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죠. 민지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질서에서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는 것을요. 민지와 영수 사이에는 오랜 시간 쌓인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부녀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수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든 침입자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만의 세계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착한 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민지의 행동들은 사실 하나의 큰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저와 영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민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영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있으면 저는 투명 인간이 됐고 딸이 없을 때만 비로소 부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없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없어 보였어요. 결혼 생활이 2달째 접어들면서 저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상들이 갑자기 설명해야 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제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분식집 일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더 잠을 자곤 했죠. 혼자 살 때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고 제 시간이니까요. 늦잠을 자든 일찍 일어나든 그건 순전히 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달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일어났는데 영수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몸이 안 좋아? 평소보다 많이 늦게 일어나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 더 잤어요. 아, 그래. 근데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하루 계획이 다 틀어지는데. 하루 계획이 틀어진다는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요일인데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었나 싶어서요. 무슨 계획이 있었나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이 시간에는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하고 그러잖아. 보통 이 시간에 함께 아침을 먹는다고 했지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뿐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규칙처럼 되어버린 거죠.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과하자 영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마치 제가 약속을 어긴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늦잠을 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혹시 영수가 또 그런 표정을 지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했죠. 혼자 살 때는 그런 시간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온전히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조차 눈치가 됐습니다. 제가 혼자 방에 있으면 영수는 불안해했어요. 뭐 하고 있어? 혹시 기분이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영수는 꼭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마치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 것처럼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잠깐 혼자 있고 싶을 뿐이에요. 부부인데 왜 혼자 있고 싶어 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 부부인데 왜 혼자 있고 싶어 하냐는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부부 사이에서는 이상한 일인가요? 불편한 건 없어요. 정말 그냥 잠깐 조용히 있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랑 같이 있으면서 조용히 있으면 안 돼? 굳이 혼자 있어야 해? 영수는 제가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을 자신을 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붙어 있으려고 했죠. 결국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혼자 있으려고 할 때마다 영수가 불안해하고 이유를 묻는 게 더 스트레스였거든요. 조용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별히 뭘 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쉬는 시간 말이에요. 혼자 살 때는 그런 시간을 자유롭게 가졌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거나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거나 하는 시간들이요. 하지만 영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냥 있지 말고 뭔가 해. 텔레비전이라도 보든지. 전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 뭐가 좋아? 시간 아깝잖아. 영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낭비로 보였나 봐요. 항상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인데 그건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야? 어느 날 제가 혼자 책을 읽고 있을 때 영수가 한 말이었어요. 너무 자유롭다는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책 읽는 게 너무 자유로운 일인가요? 책 읽는 게 뭐가 자유로워요? 혼자서만 하는 일이잖아. 나는 빼놓고. 영수는 제가 혼자 하는 모든 일을 자신을 배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어요. 책 읽기, 음악 듣기,
조용히 쉬기 같은 당연한 일상들까지도 말이죠. 그럼 뭘 해야 해요?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지. 텔레비전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영수가 원하는 건 제가 항상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나 공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영수 자신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었어요.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는 저에게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았거든요. 여보도 혼자 신문 보시잖아요. 그건 다르지. 신문은 남자들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당연하고 제가 하는 일은 이상하다는 식으로요. 민지가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걸 보면 영수에게 뭔가 귀띔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요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신혼인데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것 같던데. 민지의 이런 말을 들은 후 영수는 더욱 제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정희야, 우리 함께 있자. 혼자 있지 말고. 잠깐만 혼자 있을게요. 금방 나갈게요. 왜? 내가 싫어? 나랑 있는 게 불편해? 영수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혼자 있으려고 하면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혼자만의 시간이었는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살 때는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결혼 후에는 설명해야 할 일이 됐습니다. 왜 늦잠을 잤는지, 왜 혼자 있고 싶은지, 왜 조용히 쉬고 싶은지 모든 걸 설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설명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항상 영수의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것이 나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됐습니다. 부부는 모든 걸 함께 해야 해. 영수의 이런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틀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보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관계가 과연 좋은 관계일까요?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편함이었는데 점점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지가 또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 안부를 묻고 집안을 둘러보던 민지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 건강관리 잘 부탁드려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건강관리를 부탁한다는 말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챙기는 건 아내의 당연한 역할이니까요. 물론이죠.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특히 식사 관리가 중요해요. 짜게 드시면 안 되고 기름진 것도 피해야 하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약 복용도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당부하는 민지를 보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간병인이라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민지 씨, 여보는 아직 건강하신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건강해 보이시더라도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미리미리 관리해야죠. 민지의 말 속에는 뭔가 계산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리하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분식집 일도 너무 많이 도우시면 안 되고,
분식집 일은 별로 무리되는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나이를 생각하면 조심해야죠. 만약에라도 다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라도 다친다는 표현이 묘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아버지 보험도 정리해야겠어요. 지금 가입한 것들로 충분한지 확인해 봐야죠. 갑자기 보험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나이 드시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야죠. 민지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라도라는 말로 시작해서 미래의 불안한 상황들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영수는 그런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 말이 맞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아버지, 그런 거 말고 지금을 즐기시면 안 돼요? 너무 미래 걱정만 하시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지만 민지의 반응은 차갑더라고요. 현실을 생각해야죠. 지금 즐기는 것도 좋지만 대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민지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지의 말 속에는 계산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건강, 재산,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에 자신이 중심에 서려고 한다는 것을요.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동조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항상 미뤘습니다. 그래, 민지 말이 맞아. 그런데 이런 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빠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결정하셔야죠. 알겠어, 알겠어.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회피하는 영수를 보면서 저는 답답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했거든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의견을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글쎄. 민지가 알아서 해줄 텐데 뭘. 이런 식으로 모든 결정을 민지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영수의 말 속에는 회피가 있었어요. 책임지기 싫어하고 결정 내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영수를 보면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든든했는데 실제로 함께 살아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여보, 우리 둘이서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그런데 민지가 이런 쪽은 나보다 잘 알잖아. 하지만 저희 일인데 민지 씨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맞나요? 민지는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영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딸을 두둔했습니다. 제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여도 민지 편을 들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것을. 영수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결혼했다는 것을요. 영수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돌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고 불편하니까 누군가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식사 준비, 집안 정리, 건강 관리 같은 실질적인 도움 말이에요. 민지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 관리였습니다. 나이 든 아버지를 누군가 대신 돌봐주면 자신은 편해지니까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자신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였죠. 누군가는 돌봄을 원했고 누군가는 관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짜 저의 자리는 없었어요. 저는 그저 영수를 돌봐주는 사람이었고 민지가 관리하기 편하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감정이나 원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희야,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 거야?
김치찌개 어떠세요? 어제도 찌개였잖아. 다른 거 해. 그럼 뭘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영수는 제가 당연히 자신의 취향을 파악해서 알아서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관리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민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영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사랑은 없고 역할만 있었어요. 인격체로 대접받고 싶었는데 그냥 기능하는 사람 취급만 받았습니다. 혼자 살 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적어도 제가 주인이었거든요. 외롭기는 했지만 존중받지 못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외롭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옆에 있지만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저의 역할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재혼의 목적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이 오히려 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영수도 민지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고 대놓고 저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저의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결혼한 지 4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늘 눈치를 보고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조심했습니다. 혹시 영수가 싫어할까봐,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해할까봐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실래요? 이런 간단한 제안조차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혹시 영수가 다른 계획이 있거나 피곤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지금, 글쎄, 민지가 올 수도 있는데, 민지가 올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또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지의 일정이 저희 부부의 일정보다 우선이 된 지 오래였어요. 그럼 나중에 해도 돼요. 언제든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자. 이런 식으로 모든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뭔가 제안하면 영수는 조건을 달거나 제약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죠. 여보, 제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어떠세요? 어떤 친구? 뭐하러?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영수는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누구인지, 어디서 만날 건지, 몇 시에 돌아올 건지까지요. 분식집 때 알던 손님이었는데 그냥 차나 마시려고요. 꼭 만나야 해?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영수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 과거와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더욱 싫어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만나도 돼요. 결국 저는 거의 모든 만남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영수가 싫어할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돼서요. 분식집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지지해주던 영수가 점점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 몸에 안 좋아. 손님들이 너무 까다로우면 스트레스 받을 텐데.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무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제 일에 개입했어요. 겉으로는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제 활동 영역을 줄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분식집에서 돌아오면 영수는 항상 물어봤어요. 오늘 뭐 있었어? 힘든 일은 없었고? 괜찮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정말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제 표정을 계속 살피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나쁜 일을 당했을 거라고 전제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것 봐, 역시 무리했지.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분식집 일을 줄이라고 권했어요. 민지는 그런 아버지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나이 드시면서 무리하시면 안 되죠. 누구 얘기야, 민지야? 정희 씨 얘기죠. 분식집 일이 만만한 게 아닌데 나이를 생각하시면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3인칭으로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민지 씨, 제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죠. 몸이 고생하면 아버지도 걱정되시잖아요. 아버지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제 일까지 제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그런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뭘 해도 지적받을 것 같고 뭘 말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관계는 자연스럽게 갑과 을이 되었습니다. 영수와 민지가 갑이고 저는 을이 됐죠. 모든 결정은 그들이 내렸고 저는 따라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사하는 게 어떨까? 어느 날 갑자기 영수가 이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사요? 갑자기 왜요? 민지가 그러는데 이 집이 너무 크대.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민지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민지의 의견이 앞섰어요. 저는 이 집이 좋은데요. 분식집에서도 가깝고 그래도 민지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작은 집으로 옮기면 관리도 편하고 제 의견보다는 민지의 의견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저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여보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야, 민지랑 상의했지. 민지와는 상의했지만 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인 저보다 딸인 민지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죠. 저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하지만 이미 민지와 결정한 후에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진짜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전 이사하기 싫어요. 왜? 뭐가 싫어? 이 집이 좋아요. 굳이 옮길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민지가 너무 걱정하는데 결국 모든 건 민지로 귀결됐습니다. 민지가 걱정한다면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지 씨 걱정보다 저희 생활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민지도 가족이야. 가족이 걱정하는데 무시할 수는 없지.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민지의 의견이 항상 우선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족에 완전히 포함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민지가 또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민지야? 아버지 나이도 나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영수는 아직 건강했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뭘.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봐야죠. 민지는 영수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아버지한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뻔했거든요.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람이라는 건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영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뜻이었어요.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영수가 말렸지만 민지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봐야 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아버지 건강만 더 나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을. 민지가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바로 저였고 아버지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저를 배제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영수는 그런 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제가 모든 걸 알아서 할게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저는 무엇인가요? 사랑받는 아내인가요? 아니면 그냥 불편한 존재인가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었어요. 민지의 그 말을 들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조용히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제 자존감과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영수에게 아침을 차려드리고 분식집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어요. 오늘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고요. 분식집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선택한 재혼이 오히려 저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저는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는 그런 게 허락되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참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들었어요. 드디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영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왔어? 오늘 힘들었지? 네, 조금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밥부터 먹자. 지금 들어주셨으면 해요. 제 진지한 목소리에 영수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뭘 그만한다는 거야? 이 결혼 말이에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나 봐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에요. 생각해온 일?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 말한 적이 없다는 영수의 말에 저는 씁쓸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내 말 안 들었어? 영수는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제 말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민지의 말만 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와 민지 씨 중에서 누구 말이 더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비교할 일이야?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민지 씨 편을 드셨잖아요. 민지는 내 딸이야. 당연히 걱정해 주는 거지. 저는 여보 아내예요. 그것도 당연하게 걱정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수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끝날 일이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기회를 줬으니까요. 여보,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내 아내야. 아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취급받았어요. 제 말에 영수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민지 씨가 있는 한은요. 민지랑은 내가 얘기해 볼게. 소용없어요. 민지 씨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보도 민지 씨를 바꿀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영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온 것들만 챙겼어요.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과 개인적인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수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을 게 뻔했으니까요. 제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울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이었어요. 첫 번째보다 더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 선택이 이렇게 잘못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허락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움츠려들어 있었는지, 얼마나 제 자신을 잃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혼자가 된 후 가장 먼저 느낀 건 자유였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늦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분식집 일도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자유로워졌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끊어졌던 인간관계들을 하나씩 회복해 나갔어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이정희로 살 수 있게 됐어요. 혼자 저녁을 먹는 것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50세 이후 재혼이 아니었다는 것을. 문제는 제가 저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그 관계에 매달렸다는 것이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서둘러 선택한 결혼,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한 결혼, 무엇보다 제 자신을 포기해가면서 유지하려고 한 결혼이 문제였던 거죠. 지금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재혼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나를 잃어가면서 버틴 게 문제였어요. 혼자인 삶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더 맞는 삶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맞는 삶이 있고 저에게는 혼자 사는 삶이 더 어울렸던 거죠.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선택으로 제 삶을 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분식집도 더 잘 되고 있어요. 제가 행복해지니까 손님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더 밝아졌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가끔 영수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혼자가 된 후에야 진짜로 인생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외로움을 피해 잘못된 관계를 선택하는 것보다 혼자서라도 제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걸요. 61세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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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에요.